구독, 좋아요. 자, 1부 시작하겠습니다. 송국권 정치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본격적으로 통일교 관련된 여러 새로운 소식들 전하기 전에 오늘 뭐 단독 보도이면서 새벽에 이제 속보로 나온 정동영 장관이 이 자신의 의혹이 터지자마자 통일교 관련돼서 자기 이름이 나오자마자 국정원장을 먼저 만났다. 10일경에 이제 이 정동영의 이름이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11일에 만났다. 왜 갑자기 이종석을 만났을까? 아주 급한 사연이 있을까? 더군다나 지금 어제부터 각 부처별로 지금 업무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도 지금 국정원장을 어제 밤 오후 6시에 만났다. 이유도 궁금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일단 뭐 국정원장하고 통일부 장관이 어떤 그 업무상으로는 서로 연결이 돼 있기는 연결이 돼 있죠. 예.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것을 뭐 어떤 그 양쪽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만난 게 아니고 저녁 6시에 중식당에서 갑자기 이제 11시쯤 11일 날 중식당에서 이렇게 만났다고 하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공통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통일교와 관련된 통일교 게이트에 연루가 돼 있는 것이죠. 예. 정동영 장관은 그 5명 명단 안에 그 지금 이미 들어가 있고 이종석 그 국정원장도 그때 그 통일교에서 문재인 정부 쪽에서 연을 대기 위한 그런 이 역할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두 사람이 이게 미리 그러니까 통일부 업무하고 국정원 업무 때문에 만나려고 했다고 하면은 일부라도 피했어야 돼요. 예. 두 사람 모두가 지금 통일교 게이트에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피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만났고 그것이 이제 매일신문에서 이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이제 입맞추기를 위한 통일교와 관련해서 입맞추기를 위한 그런 만남이 아니었나 그렇게 뭐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 둘째 아직까지는 피의자로 전환돼 있긴 하지만 뉴스토마토에서는 사실 엊그저께 통일교란다. 정동영 장관이 돈을 받은 걸로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렇게 보도를 했죠. 돈을 네. 받은 걸로 보도를 했는데 본인은 뭐 돈 받은 적이 없고 뭐 30년 동안 뭐 이렇게 돈 연루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30년 동안 안 들켰을 수도 있죠. 아, 그럴 수 있죠. 어쨌든 네. 그리고 본인은 근데 이제 천정궁은 또 한번 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천정궁을 갔는데 자기 뭐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뭐 봉고차를 타고 성합차를 타고 거기 가서 갔는데 우연히 거기서 뭐 윤영호 세계본부장을 만났다 이렇게 하는데 좀 말이 안 된다고 저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천정궁 아무나 못 들어간답니다. 예. 아무나 못 들어가고 미리 다 약속을 그러니까 다 사전에 약속을 해야 된다는 걸 약속을 다 알죠. 해야 되는 거죠. 예. 약속을 다 그 일종의 뭐 궁궐 같은 데예요. 예. 궁궐 같은 데인데 그래서 그 해명도 좀 석연치 않고 그리고 또 특히 그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그때 그 뉴스토마토가 5명을 보도를 했잖아요. 물론 그 중에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냥 어떻게 보면 끼어넣기 한 것 같은 그런 흔적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뉴스토마토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특검청으로부터 이제 명단을 확보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끼어넣기 그 차원이 짙은 것 같고 그 윤영호 본부장은 일단 그 돈을 줬다고 정동영 장관에게도 돈을 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예. 자, 윤영호 장관의 이야기를 빌려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찰에서 어제 3시간 정도 조사를 했다고 그러죠. 이제 추가적인 아마 소식이 또 나올 걸로 보이는데 일단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의 만남 자체가 이 시기에 자, 뭔가 사건이 터지자마자 왜 국정원장을 급히 만났을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좀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뭔가 대처하려고 그랬는지 정보를 파악하려고 했는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텐데 향후 상황 진행에 따라서 이게 은닉하고 공모하는 현장인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통일교 문제 중에 이제는 또 하나 진짜 몸통 이재명이 몸통이 아니냐 하는 이제 통일교 유착 관련된 이재명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이 최근에 한 3, 4일 전에 종교단체 해산 그리고 엄정 수사 뭐 이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점이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이름이 등장했을 때입니다. 최초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라든가 강기정 광주시장이라든가 김영록
이 전남도지사 이런 전현직 자치단체장의 통일교 금품수수 이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는 이재명이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장관급 인사들이 나오고 난 후에 정진상이 나오자마자 지금 급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 해산, 엄정수사 이런 걸 막 연이틀 국무회의에서 했는데 이 대통령 이재명의 이 급발진 어떤 차원에서 좀 해석하십니까? 일단 이 타임 스케줄을 보면 이제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 날 하거든요. 예. 화요일 날 하는데 지난번 국무회의 그러니까는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처음 통일교 해산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통일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일본 사례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통일교를 이야기한 거예요. 예. 일본 법원에서 통일교에 대해서 해산령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뭐 일본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알아봐라 이제 조은철 법제처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근데 그날이 이 일이 바로 처음으로 그 정진상을 비롯해서 민주당 이재명 주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 날이에요. 예. 딱 그날 그 바로 통일교에 대해서 일종의 급박성 발언을 했고 그다음에 일주일 후 9일 날 또 화요일 날 국무회의를 했는데 9일은 어떤 날이냐 하면은 이게 논란이 된 데다가 그다음 날 10일이 바로 윤용호 이 위원장 그 윤용호 씨가 정언을 하기로 한 날이에요. 네네. 저 본인이 이제 마지막 정언이 아니고 본인이 이제 최후 진술이죠. 구형을 지금 예, 선고받고 결심 나서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기로 한 날이고 예. 본인이 그 윤용호 씨가 최후 진술에서 내가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벌써 했어요. 그것이 그날 모든 언론이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그 공판에 집중을 했습니다. 집중을 했는데 그 전날 또다시 통일교 해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 재단이 해산되면은 재단의 돈이 어디로 가느냐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는 그 조은철 법제처장이 만약에 특별한 그 어떤 규정이 없다면은 국고로 환수된다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는 뭐냐? 통일교를 해산을 해서 통일교 재산이 엄청나잖아요. 네네. 그걸 전부 다 국고로 환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나 다름없어요. 일종의 그 정면으로 급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윤용호 씨가 그 다음 날 아무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전부 다 로비를 했다는 이야기만 하고 명단을 까지 않았죠. 까지 않은 것이 결국은 그런 그 어떤 겁박이 먹혔다. 그리고 뭐 통일교 쪽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그것을 뭐 공개를 하겠느냐는 이야기도 지금 나왔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본인이 그러니까 친명계를 친명 7인에 벌써 임종석 다 드러났잖아요. 네. 그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명계와 이재명 주변 사람을 지키는 그 차원인지 이재명 본인을 지키기 위한 건지 그것도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은 그 지금 윤용호 씨와 이렇게 통화한 녹취록 같은 데 보면은 이재명 본인이 어떤 때는 이재명이 연락을 왔다. 한학자 총재를 뵙고 싶다고. 어떤 때에는 또 이재명 쪽에서 연락이 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재명이 직접 연락이 왔다는 이야기도 그 녹취록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면 연락이 왔는데 그러면 그 결국 만남은 없었을까? 그 부분까지 지금 의혹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자르기 위한 그런 그 국무회의 발언에 나왔다. 이런 분석이 설득력이 있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정진상 이름이 나오면서 정진상이 이재명에게는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전진상이 등장하지 않도록 하는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는가 했더니 그것만 있는 게 아니군요. 이재명 본인 자신의 지키기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런 장면이 드러나죠. 송권 본부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셨던 내용도 그 내용에 함의가 있는데 이재명이 통일교 총재를 예방에 큰 절을 올렸냐 이 문제가 제기됐죠. 또는 이재명 측에서 직접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나겠다고 연락을 했다. 이것도 특별 보고 문건에 한학자 특별 보고 문건에 담겨 있다고 하죠. 이게 이제 특검팀의 수사 내용에 있는데 이건 다 이재명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재명이 직접 한학자를 만났는지 예방을 해서 만남 정도가 아니라 예방을 해서 큰절을 했는지 또는 직접 만나기 위해서 이재명 측의 핵심 관계자가 연락을 한 건지 이런 것들이 상세히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재명의 변두리에 있는 주변에 있는 측근이 아니라 이재명 본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국무위에서 이야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안 했어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정면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어제 국무회의 때 답을 안 했고 대통령실도
현재 시간까지는 아무런 뭐 반박하거나 뭐 어떤 하질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본인 이름이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예. 보통 다른 사안 같으면 바로바로 그 용산에서 그 대변인 통해서 전부 다 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 이 이야기가 지금 그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든가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정진상 이야기도 결국은 이재명하고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은 이 통일교 윤영호 씨하고 그 부회장하고 두 사람 녹취록 속에 이재명이 한학자 총재를 뵙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니까는 상대방 통일교 간부가 그러면 내가 정진상에게 한번 연락을 해보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정진상 이름이 나오는 게 이재명이 한학자와 만나는 문제, 만나는 그 과정에서 정진상 이름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그것이 이 정진상이 타깃이 아니고 그 통일교 입장에서는 이재명과 한학자 총재가 만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대해서 그 강한 뉘앙스가 그렇게 되고 보도도 계속 되고 있는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용산이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게 그리고 또 그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계속 이 통일교에 대해서 해산령을 막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러면은 뭔가 내부적으로 어떤 이것을 어떻게 이제 뚫고 나갈 것인가. 그런 조율이 아직 제대로 안 됐다고도 볼 수 있고 이게 각 언론에서 막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이게 나올지. 지금 섣불리 대응을 했다가 또 다른 것이 터져 나오면은 하다못해 무슨 사진이라도 하나 나오면은 이거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 그 의도적인 이 무시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까? 예를 들면 닉슨 게이트 같이 그렇죠. 사건보다도 사실은 은폐하려고 하다가 정권이 무너지는 경우가 그렇게 있지 될 않습니까? 수가 있죠. 지금 예. 저 섣불리 이렇게 뭐 이야기를 했다가 그것과 정반대되는 어떤 진짜 진술이나 증거가 나와버리면은 특히 저는 이번에 뭔가 사진 한 장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그래요? 사진 한 장 나오면은 예. 이거는 완전히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이게 번질 것인지 그리고 윤영호 씨가 어디까지 이야기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을 좀 더 지켜보는 단계가 아닌가 용산에서는. 그런데 오늘 사실 좀 큰 게 터질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윤영호 씨가 본인의 최후 진술에서는 입을 다물었지만 오늘 2시 반에 권성동 의원 공판이 있어요. 네네. 그 정인으로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윤영호 씨가 정인으로 나오는데 네. 지난번에 입을 다물었지만 이번에 오늘 좀 주목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어제 통일교에서 꼬리 자르기를 했거든요. 윤영호 씨에 대해서. 개인의 일탈이다. 그랬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윤영호에게 모든 걸 덮어 씌우는 그런 입장이 나왔어요. 어제 통일교에서. 그렇다면 윤영호 씨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내가 있죠. 다 뒤집어 쓰겠네. 뒤집어 씌웠어요 지금. 네, 구형도 4년이나 받았는데 네, 뭐 구형 이런. 사진을 봤는데 뒤집어 씌웠습니다 어제. 네. 그러니까는 오늘 2시 반에 권성동 거기 정인으로 나서 저는 뭔가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그런데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렇다면은 개인 일탈이라고 하면은 이 까르띠에 시계하고 고급 시계 2개하고 4천만 원 예를 들어서 전재수 전 장관에게 준 이렇게 본인 돈으로 다 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윤영호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기서 또 아마 울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아마 이제 이렇게 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일교 측에서는 재정국장이 윤영호 씨 부인이었다. 부인이죠. 예. 그래서 부부간에 몰래 그렇게 한 거단식으로 돌려드리는 어떤 그런 흔적들이 좀 나오고 그러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죠? 예. 이유가 없잖아요. 교단 차원이 아니라면은 예. 어쨌든 윤영호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굉장히 어떤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또 오늘 2시 반 공판에서 뭐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2시에 권성동 의원 재판 때 증인으로 나오는군요. 거기에서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그것도 좀 궁금해진 상황이네요. 오후 2시 촉각을 우리만 두겠습니까? 이재명에 있는 지금은 이제 용산에 있으니까 아직은 청와대를 안 들어갔으니까 용산도 제가 상당히 촉각을 귀를 좀 촉각을 들이셔야겠네요. 무슨 일이 터질까 이거 조마조마한데 이 국무회의 제대로 할지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재명 문제와 관련해 추가적인 상황 사진이라도 한 장 터지면 혹시나 예방을 해서 큰절했다고 막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그 장면이 하나 터지면 이재명은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사실상 폭파 당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과거에 그 김태호 그 국무총리로 후보로 지명이 됐을 때 예. 그때 박연차 씨하고 이렇게 만난 것에 대해서 일면식도 없다, 만난 적도 없다고 막 그 하다가 사진이 하나 나왔잖아요. 네. 박연차 씨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하나 나오는 바람에 모든 상황이 정리가 돼 버렸거든요. 그런 그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런 정치적 폭파 사건이 일어날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재수 문제로 잠깐 넘어가죠. 자, 전재수 장관의 낙마 문제가 가지는 이제 정치적 함의 문제를 중심으로 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전재수가 해외에 지금 출장을 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본인이 사퇴하겠다. 결국은 사퇴지만 사실 낙마를 한 거죠. 뭐 이재명 측의 입장에서는 경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는 낙마 성격이 강하죠. 이 전재수 장관의 낙마, 이 정치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히 이제 여권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지방선에 미치는 클 텐데 전체적으로 정치적 의미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이재명 정권 쪽에서 꼬리 자르기 한 거죠. 꼬리 자르기 하고 특히 이 뭐 전재수 전 장관이 이 미국에 있을 때는 기자들에게 자기는 결백하자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네. 비행기 타고 딱 귀국하자마자 사의를 표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즉각 바로 이제 그 수리하겠다고 나왔고 그다음에 절차에 들어가서 그냥 끝내버렸어요. 하루 만에. 그러면은 이것은 본인이 뜻이 아니고 사표를 내라고 강요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뭐 김현지 씨가 전화를 했든지 김현지 씨가 그전에 뭐 강선우 후보에게도 전화를 해서 사퇴하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용산에서 연락이 가서 그 사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갔다고 보는데 자, 이재명 그 입장에서는 전재수를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죠. 친명도 아니고 친문입니다. 그렇네요. 친문이고 네. 거기다가 이 전재수 장관까지 시킨 이유는 딱 하나 있죠. 부산시장 출마시켜가지고 시장 자리 가져오려고 하니까 친명 중에서는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전재수가 유일하게 부산에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3선을 했고 또 그전에 뭐 이미지도 좀 좋았다는 평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겨주고 해수부 장관을 전재수를 시키면서까지 부산시장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이제 저렇게 그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에 이 카드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카드를 쓸 수 없게 된 거예요. 전재수 카드는. 네. 그러니까 바로 버리는 카드네. 바로 이제. 버려버린 거죠. 바로 네. 버리는 카드로 하고 이게 나중에 그 불똥이 이제 확산되면은 이재명 정권에게까지 밀어 닥칠 것 같으니까 첫 번째 장관 낙마자라는 그런 그 이미지를 남기면서까지 그냥 그 꼬리 자르기 해버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부산시장 선거가 중요한 이제 전재수 쓰임새였다고 한다면 그래서 해수부 뭐 이전 문제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에 지금 이제 뭐 전재수 장관이 일단 여당 민주당 내에서는 여권에서는 부산시장 선거할 때 그냥 원톱이라고 지금 압도적인 네. 뭐 여당 내에서는 1위로 알려져 있는데 전재수가 날아가는 상황이면 부산의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부산에서 그래서 좀 김용춘 저번에 뭐 나왔던 김용춘이나 여러 예. 명이 이제 이름이 오르는데 김용춘은 언론에 나 이제 더 이상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뭐 그 전에 국회의원 했던 뭐 박재호인가요? 예. 박재호도 있고 또 몇 사람 있기는 하지만은 너무 지금 박형준 시장하고는 급이 달라요. 사실 체급이 다르기 때문에 조국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 조국 나오더라고요. 조국이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그러면 조국이 나오면은 그 민주당이 공천을 안 하는 그 상황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공천하고 조국 나오면은 그거는 박용준 그 시장에게 절대 유리해지는 거죠. 표가 갈리니까는. 그런데 과연 조국을 좌파 단일 후보로 이재명이 주겠느냐. 급하고 판을 깔아 주겠느냐.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네. 조국은 뭐 문재인 사람인데 또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산시장 구도는 굉장히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쪽으로 좀 간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면 덧붙여서 전재수 장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친명계가 아니라 전통적인 친문계 인사인데 지금 이번에 통일교 관련된 여러 이제 한학자 특별 보고나 뭐 특검팀에서 파악한 내용에 보면 친문 인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재수 장관이 낙마하면서 이 친문 진영에 미칠 파장 이 문제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로비가 이루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그 통일교의 타깃은 그 두 갈래 그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윤영호 씨가 그 이야기도 했어요. 라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 문재인 쪽에 가는 거, 예. 하나는 이재명 쪽에 가는 거거든요. 이재명 쪽에 가는 그 통로 길이 바로 그 임종성이고 그 7인에 친명 7인에 임종성이고 문재인 쪽으로 가는 통로가 전재수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정권 때 가장 이 그 통일교의 수건 사업이 문선명 전 교주 때부터 해왔던 그 한일 해저 터널이잖아요. 한일 네네. 해저 터널. 예, 예. 한일 해저 터널을 뚫는 건데 이거는 뭐 굉장히 역사가 깊지만 어쨌든 그때 문재인 정권 때도 이것을 계속 이어가려고 한 겁니다. 통일교에서. 그 선대 교주의 유지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한일 해저 터널은 일본하고 관계가 좋을 때 계속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죽창가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네. 죽창가 이야기가 나오고 일본과 뭐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막 갈라치기 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게 도저히 그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전재수가 부산의 국회의원이고 하니까 전재수를 공약을 한 거예요. 한일 해저 터널.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은 그 이제 보험성으로 돈을 줬다고 하지만 전재수는 이것은 대가성 있는 그러니까 청탁을 위한 4천만 원하고 시계 2개가 대가성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뇌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전재수 위에 문재인이 또 있는 거죠. 문재인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에게는 또 어느 선까지 이렇게 영향을 그러니까 손길을 뻗쳤을까. 그 부분도 나중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지금은 친문 인사들이 여러 명이 등장하지만 문재인이 거기에 등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령 문재인도 부산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뭐 한일 해저 터널 같은 것을 뭐 기본적으로라도 구상을 하기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그 결정권자는 문재인이니까 저 전재수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재수에게 로비를 한 이유는 그 위에 있는 문재인 보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자, 전재수 문제도 좀 살펴봤는데요. 앞서 시작을 할 때 정동영 문제로 잠깐 시작을 해봤는데 정동영, 이종석 그 문제를 좀 한두 가지 잠깐 살펴보죠. 자, 정동영 장관 뭐 금품 수수은 제의가 됐고 이종석 국정원장, 임종성 전 의원 이 금품 수수 문제가 일부가 나오고 일부는 뭐 금품 수수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초점은 이겁니다. 전재수 장관을 왜 통일교가 포섭하려고 했는가 하는 이유는 주요한 부분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일 내젓 이 해저 터널 그리고 일본으로의 교세 확장 이게 이제 전재수 특히 한일 해저 터널이 전재수 장관을 포섭하려고 했던 주요한 이유였다 뭐 이런 게 설명이 있고 또 통일교에서 임종성 전 의원을 포섭하고 금품을 준 이유는 주로는 이제 친명계 인사들 이재명 측 라인을 잡으려고 했다. 이렇게 다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이 정동영 장관과 이 이종석 국정원장 남북관계 대북사업의 사실은 핵심 관계자들이고 특히나 자주파 친북 친중파들의 핵심 멤버들인데 이 사람들을 왜 통일교가 포섭하려고 했는지 이게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일을 한다고 해서라기보다는 네. 일단은 이 두 사람이 그 전에 이제 그 좌파 진영에서 좀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정동영 같은 경우는 그 이재명의 사실상 정치적 멘토입니다. 아. 정치 멘토죠. 그 이재명이 처음에 중앙 정치 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게 그때 정동영하고 이명박 후보가 대선을 할 때 그때 정동영 캠프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자, 정동영 캠프에 부대변인으로 했어요. 그래서 정동영이 이재명의 정치 멘토죠. 정치 멘토고 또 이종석은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또 이재명의 멘토다. 이렇게 됐고 이재명 캠프에서도 또 역할을 그 자리를 맡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저 두 사람에게 그 통일교가 접촉을 한 것이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자, 이 사안 이제 통일교 관련된 여러 사안들이 지금 특검에서 제대로 이제 수사를 안 하고 지금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이 넘어갔고 전담팀이 구성됐다고 하죠. 뭐 23명의 경찰로 구성이 됐다. 어제 첫 조사를 했다. 윤정호 전 본부장에 대해서 구치소에 찾아가 조사를 했다. 한 3시간 정도 조사를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
여러 상세한 진술을 확인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 일부 나오고 있는데 뭐 경찰 수사 문제와 함께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지금 특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 게이트 특검 문제가 드디어 제기가 됐습니다. 개혁신당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먼저 제안을 했고 국민의힘 측에서 적극 환영한다. 공동으로 이 특검 대응을 하자는 입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특검 새로 등장하나요?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일단 경찰이 특별전담수사팀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바로 어제 윤영호 씨를 서울구치소로 찾아와서 조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뭔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정말 그 진실을 파헤치려고 수사를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건지 진실을 나중에 은폐하려고 하는 건지 그거는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왜 특히 경찰은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권에서 어떤 새로운 수단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일단 검찰을 사실상 해체를 시켜버리고 검찰을 해체시키고 그 다음에 경찰에 많은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경찰은 이재명 정권과 상당히 가까운 데다가 그리고 어떤 뭐 수사 역량 같은 것이 현실적으로 검찰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중대한 문제 그리고 이거 정권을 향한 수사잖아요. 네. 정권을 향한 수사는 원래 특검이 두 가지 경우에 특검을 해요. 하나는 그 전에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됐을 때 하는 거고 하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때 특검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조은석 특검이나 민중계 특검 뭐 이런 특검들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고 죽은 권력을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검의 취재에 맞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불거진 이 통일교 관련은 살아있는 권력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특검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이 경찰에서 할 수가 없어요. 저기 접근 못 합니다. 저 용산에. 네. 용산에 접근 못 하고 천정궁에도 접근 못 할 거예요. 경찰 수사로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 이 특검을 할 때 국민의힘 그러니까 특히 저기 민주당이 특검을 뽑는 과정에서 배제가 돼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재명 쪽에서 연루가 되어 있으니까는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이나 이런 거 특검 만들 때도 윤석열 정부하고 그 윤석열 정부를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국민의힘을 배제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럼 지금 이것도 민주당을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물론 국민의힘도 포함되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같이 배제시키면 돼요. 그리고 지금 그 뭐 다른 당에서 이렇게 추천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특검을 임명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 반드시 그 특검이 실시가 돼야지 진상 규명을 할 수가 있지. 경찰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다가 이거는 오히려 이게 더 많은 의혹만 남기고 마무리돼 버릴 수가 있어요. 봉합돼 버릴 수가 있죠. 그렇군요. 자, 특검 문제는 이미 제기가 됐는데 뭐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는 민주당 쪽에서는 일부 이제 의원들은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제기하고 있지만 민주당 쪽에 공식적 입장은 없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좀 부정적 입장이다 이런 기류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측에서 이 문제를 좀 주도할 걸로 보이는데 향후에 민주당이 향후에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특검을 받지 않는다. 이게 이제 상당히 통일교 사건이 계속 나오면서 특검도 계속 따라갈 텐데 이게 뭐 그냥 하루 이틀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향후 국면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 향후 이 특검을 통한 대치 국면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지금 민주당도 이제 그 의원들에 따라서 네. 뭐 특검을 하자는 의원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민주당의 가장 큰 딜레마가 이게 뿌리가 어디까지인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예. 지금 드러난 게 완전히 빙산의 일각인 걸로는 보이지만은 그 밑에 수면 밑으로 감춰져 있는 게 얼마나 될지 그리고 가장 그 중요한 게 이재명의 연관성이죠. 네. 이재명 연관성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한겨레 신문 이 계속 이 문제를 파고들고 있어요. 예, 특종 비슷하게 단독을 계속 단독 보도를 해요, 내고 신문이. 있어요. 예, 예. 그러면은 이건 뭐를 의미를 하느냐 하면은 좌파 안에서 지금 뭔가 그 이너서클 안에서 충돌이 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이재명 정권이 처음 출범하고 나서 이렇게 그때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또 그 김병기 그때 원내대표도 그렇고 좌파 매체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게 안에서 뭔가 그 권력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분석이 나왔는데 지금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 중에 그런 양상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 거예요. 민주당 안에서도. 그래서 민주당도 좀 더 이제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거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특검을 하면은 친문 쪽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 그 가령 전재수를 비롯해서 친문 쪽이 집중 타깃이 될 것 같다고 하면은 뭐 이재명 정권 쪽에서 뭐 하자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재명과 그 주변이 또 많이 엮여 있다는 게 또 파악이 되면은 네. 그때는 또 특검을 그 결사적으로 막는 그런 사태로 지금 갈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자, 먼저 통일교 게이트 속보를 포함해서 이 통일교 게이트를 주로 좀 다뤄봤습니다. 이재명이 이제 몸통으로 등장하나요? 자, 사진의 한 장의 사진이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큰 변곡점을 만드는 것이죠. 이재명이 만일 한학자를 찾아가서 예방을 하고 큰절하는 사진이 찍혀 있다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죠. 정권이 이제 무너지는 그 한 장의 사진학이 등장하나요? 자, 그 장면에 등장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여러 가지 그거 말고도 숨기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이렇게 침묵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겠죠. 자, 뭐 여러 가지 주변에 인물들 있습니다. 정진상, 정동현, 뭐 이종석, 지금 낙마한 전재수까지 여러 명 있는데, 자, 그런 가지들 포함해서 몸통까지 함께 계속 추적을 함께 해보도록 하시죠.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김영민님 후원 고맙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깜빡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곽규택 의원 국회 본회의에서 아주 90도로 절을 하면서 그 누구를 향해서 우원식을 향해서 그런데 자, 여기도 한 장의 사진 스케치북을 들고 나왔어요. 자, 저희 보면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방해한 곳이라는 것에 장소를 지정하는 딱 방향 표시까지 돼 있죠. 자, 이 곽규택의 그 국회 본회의에서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61년 만에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 하는 거를 뭐 마이크 껐다가 켰다가 중단시켰죠. 네. 그게 61년 전에 이효상 국회의장의 김대중 의원의 그 연설을 끈 거하고 똑같아. 뭐 이렇게 해서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방해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것을 이제 그 풍자한 거죠. 그 우원식이 자기가 12.3 계엄 때 국회 담을 넘었다. 담을 넘어서 여기가 국회의장이 뭐 담을 넘은 곳 해가지고 그거 뭐 퍼포먼스도 하고 그날 4억 원 썼습니다. 국회에서 4억 원 쓰고 저 퍼포먼스 막 했는데 그러네요. 해저를 위해 담 넘어간 곳인데 월담한 곳은 저렇게 표시도 해주면서 저렇게 표시를 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우원식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 남겨야 된다. 저런 일을 한 것만 남기지 말고 이 일도 남겨야 된다고 해서 저렇게 필리버스터 방해한 것이라는 표지판을 만들자고 전국을 찌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리고 저 월담 사진 저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사실 논란이 많아요. 국회 저게 이 올라가는 장면이 아니고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내려오는 장면인데. 네. 그런데 이 국회의장 경호대장이 있어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 둘이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왔는데 경호대장이 먼저 들어와서 그 다음에 들어오는 우원식을 찍었다는데 경호대장이 자기가 먼저 넘어갑니까? 그게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것도 일종의 뭐 연출이다 뭐 이런 그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 진위는 나중에 언젠가는 밝혀질 겁니다. 밝혀질 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우원식이 저런 식으로 마치 큰 본인이 어떤 스스로의 영웅으로 만드는 이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방해하고 어떻게 되면은 그러니까 국회 질서를 해친 사람이 국회의장이다. 이것도 기록에 남겨놓자는 의미에서 곽규택 의원이 저런 것을 들고 나온 거죠. 아, 저 김현태 707 특수인문 단장이 법정에서 안규령의 총기 탈취 연출 이런 얘기했었는데 우원식도 저것도 연출한 쇼질에 대한 그것까지도 좀 새롭게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군요.
김용현 그 장관 변호인들이 예. 저 연출론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예, 그렇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예. 상당히 연출 쇼지를 능하니까 뭐 이재명도 워낙 이재명이 대가죠. 이제 우원식도 요즘 꿈을 꾸면서 쇼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장면 한번 먼저 살펴봤는데 원 저작자 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야기를 잠깐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죠. 나경원 의원 본래 이 곽규택 의원이 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건 나경원 의원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죠.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 영상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그거 준비되어 있으면 조금 뭐 길진 않지만 짧은 영상이지만 나경원 의원 그래도 저 역사의 현 상황을 만들었으니까 이 나경원 의원의 당시의 상황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의제외 발언을 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의제외 발언을 계속하시면 마이크를 끌 수 있습니다. 5분 더 드릴 테니까 의제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자 21대에는 64건을 한마디로 상임위에서 표결을 했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님, 몇 차례 당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막는다면 이제 사회적 얘기도 안 듣습니까? 더 이상 발언권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를 국회의장이 만약에 제 발언권을 제지한다면 의장이 예, 제 발언권을 제지한다면 의장이 하니까 그 마이크를 끄는 상황이 됐습니다. 나경원의 전투리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지만 정면으로 국회 본회의 전체 의원들 앞에서 상당한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톤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는 장면인데 저 장면 당시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원식이 이 국회의장 하기 전에 별다른 다른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국회에 있었습니다. 네. 국회의원 그 보좌관부터 시작을 해서 그는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저 국회 생활만 지금 하다가 국회의장까지 온 사람인데 아니 그 필리버스터는 원래 그 규정에는 뭐 의제와 상관없는 그 발언을 뭐 제한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의제와 연결된 발언을 또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필리버스터는 간행적으로 저도 국회 출입 오래 했지만은 저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소수 정당에 사실은 보장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취지가. 그러니까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니까 계속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의제와 그 법안 하나 가지고 저 발언을 뭐 몇 시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민주당 쪽 사람들도 그때 추미애도 그렇게 했고 추미애 노래까지 불렀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가 와서 어떤 사람은 그 대한민국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사람도 있고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하는 사람도 있었고 과거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예요. 그리고 그것은 소수당에 대해서 일종의 권리로 보장을 해온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을 뭐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한다고 저렇게 마이크를 끄고 하는 것은 그 의장의 일종의 행포입니다. 예. 그 행포고 왜 저렇게까지 하느냐. 그래서 당장 나오는 것이 우원식도 대권에 꾸미는 것 아니냐. 지금 일단 그 개딸들에게 잘 이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뭔가 다른 또 정치적 야망을 달성을 하려는 그런 차원이 아니냐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자, 주 우원식의 지금 편파적이고 독선적인 이 국회 운영, 뭐 법안 통과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장면 이건 쭉 봐왔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민주당의 일종의 허수아비 정도로 봤는데 요 근래 보면 허수아비가 아닌 본인이 이제 주범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스로 독재자가 독재하는 전행을 하는 건 대통령실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국회에도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 속에 품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은 본인이 품을 벗어나서 스스로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주도하는 양상이기도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또 다른 꿈이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다 이런 지금 평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12.3 그날 마치 이렇게 뭐 스스로 영웅으로 스스로 만들고 있잖아요. 예. 저렇게 뭐 저 표지판도 만들고 또 그 12월 3일 날 1년 됐다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고 다 했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일부 그 여론조사에 보면은 자기 대권 주자 할 때 원색이 1% 이렇게 나와요. 나오니까는 아마 뭔가 이 본인도 뭐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싶은데 계속 그 국회의장이 되고 나서 그때
어떤 뭐 국회 의사 일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너무나 편파적이고 저렇게 저도 역대 저런 국회의장은 저 처음 봤습니다. 모든 것이 민주당 쪽에 맞춰가지고 그 스케줄에 따라서 다 해주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우원식 그 의장의 배우자는 이재명 그 김혜경 씨 그때 법인카드 그 밥 사고 할 때 네. 그때 같이 동석했던 인물이 우원식 의장의 배우자예요. 네. 그런 여러 가지 그 하자들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재명 정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 이재명 정권은 다수당으로서 이렇게 폭주를 하는데 그거를 견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장입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장이 다수당의 행포를 견제를 하라고 의장이 되는 순간 당적을 버리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소속인데 민주당 당적을 버리고 지금 무소속이에요. 무소속인데 노골적으로 이 정권에 이렇게 그 입법부를 정권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죠.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딸들에게는 이렇게 그 환호를 받을지 모르지만 이 큰 꿈을 꾸려면 개딸들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죠. 당 대표는 되겠네요. 개딸들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뭐 그 국회의장이 당 대표 할 것도 아니고 어쨌든 본인이 꿈이 있어서 저렇게 하지만은 그것은 나중에 결국 뭐 그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예. 자, 국회 현장에서 민주당 내부 상황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태 의원이라고 있죠. 그 장면을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 대장동 이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당연히 친명계의 핵심 인사죠. 이건태 의원이 자 어제 당 최고위원 민주당이죠.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마 선언 자리에서 상당히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뒤에서 하나 더 다루기 전에 우선 이건태 의원의 출마 이건 정치적 배경이나 의미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그 대장동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예. 대장동 변호사 출신 중에서 이제 5명에게 공천을 줘가지고 국회에 투입을 했는데 이제 그것을 국회에 투입을 하고 이재명 아마 이게 그 최고위원 출마하는 것이 지금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하거든요. 예, 네. 왜냐하면은 지방선거에 나갈 최고위원 3명이 사퇴를 했어요. 그렇죠. 전현희를 비롯해서 이제 거기 보궐선거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정청래는 또 자기와 가까운 지금 그 이재명 정권 초반인데 지금 친명, 친청이 나눠져 있어요. 친청이라는 게 나눠져 있고 정청래가 이번에 또 3명을 보고를 하는 것도 본인의 그 측근들로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하니까 아마 이건태가 나선 건 이건태 혼자 나선 게 아닐 겁니다. 이재명의 어떤 그 지시를 받아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그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결국은 친명과 친청의 이 대결 구도가 되는 그 상황에서 친명의 핵심적인 인물이 지금 이건태가 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태 의원이 출마 의견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정부와의 엇박자로 이재명 정부 성과에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가는데 당이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속도를 못 맞춰 엇박자를 내고 있다. 좀 이례적입니다. 최고위원 출마위원으로는 자기가 당을 위해서 또 뭐 이재명 정권의 성부를 위해서 이런 것이 보통 일반적이고 의례적으로 뭐 개혁의 속도를 내겠다든가 그런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뭔가 경고성 멘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보통 이제 최고위원 뭐 경선을 하게 되면은 최고위원회라는 게 별로 힘 없습니다. 예. 그 사실상 그 단일 집단 체제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 따로 뽑는 선거에서는 무조건 그 단일성 그 지도 체제예요. 그래서 정청래 단일성 지도 체제면은 대표 최고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하면은 보통은 우리 그 당 대표 대표 최고위원을 도와서 우리 당이 잘 운영되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지금 당정에 엇박자가 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출마를 한다. 이거는 본인이 최고위원 가서 대표를 흔들겠다는 이야기예요. 예. 대표 흔들러 나 출마하는 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그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이 좌파 진영의 균열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봅니다. 당정 엇박자를 내고 있다. 그거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청래 대표가 왜 자기 정치를 하느냐. 이재명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나선 것이기 때문에 이 최고위원 경선 결과가 굉장히 지금 주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최고위원 출마자로 거명되고 있는 몇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출마 입장을 밝힌 사람도 있고 광덕구 의원은 출마 입장을 밝혔고 이건태 의원도 출마 선언을 어제 했고 이외에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도 출마 의사를 곧 밝힌다고 하고요. 여기에 문정복, 이모경, 이성윤 의원 3대3으로 지금 일종의 친명 이면서 반청 또 한 축은 친청 지금 사진으로 한번 보시죠. 반청 친청 또는 친명 친청 이렇게 지금 나눠지는 구도로 지금 출마가 예상되고 있는데 상당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미칠 향후에 네. 결과에 따라서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강덕구 이건태 특히 유동철 예. 같은 경우는 부산 수영구 위원장인데 그때 부산시당 위원장이 출마를 했는데 컷오프 시켜버렸죠. 예. 정청래가 컷오프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이재명이 영입을 한 인사인데 영입을 한 사람인데 컷오프 시켰기 때문에 이거 잔뜩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덕구 이건태 유동철이 만약에 최고위원으로 들어가면은 아마 정청래 체제가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까지도 지금 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친청으로 분류되는 문정복이나 이모경, 이성윤은 그다지 존재감이 없잖아요. 존재감 없는 상황이라서 이 반청 쪽이 이제 유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정청래가 이 권리당원, 개딸들의 힘을 키우는 1대1 안을 내놨다가 지금 관철을 못 시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 50%대 50%로 지금 간다고 하는데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 그러면은 50대 50이면은 권리당원에서 정청래 쪽이 좀 앞선다고 해요. 저 개딸들을 중심으로. 그렇지만은 이 중앙위원 쪽에서는 그래도 친명 쪽이 좀 많다고 보면은 판세 분석을 해보면 네. 아직은 좀 권리당원 쪽에서는 정청래 친쪽 쪽이 약간 유리합니까? 권리당원 유리하죠.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박찬대하고 정청래가 했을 때도 권리당원에서 60% 이상을 네,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가 지금 권리당원 표 등가성을 1대1로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죠. 그런데 그게 일단 무산됐지 않습니까? 네네. 무산된 상황에서는 이라면은 50%대 50%대로 치러지기 때문에 그 중앙위원들 중에서 친명 쪽, 친청은 중앙위원 쪽에서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때 이재명이 전부 다 임명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번 최고위원 보선을 통해서 정청래가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죠. 지도력이 완전히 흔들릴 수가 있죠. 한 가지만 덧붙이면요. 당시만 해도 박찬대하고 정청래하고 구도를 할 때 물론 이재명이 박찬대를 미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재명과 정청래가 정면으로 막 대립각을 세우진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당원들 특히 권리당원의 경우에는 정청래가 전투력이 더 세고 박찬대의 흐물흐물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이런 판단도 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은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그렇죠. 확인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권리당원들 중에 이 정청래 찍었던 사람이 일탈할 가능성 그 부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 개딸들의 커뮤니티 같은데 보면은 예. 이 정청래가 일종의 배신을 했다는 그런 뉘앙스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커뮤니티가 양쪽으로 갈려 있는데 정청래 친청하고 친명하고 갈려 있는데 아무래도 아직은 친명 쪽이 더 목소리가 크죠. 목소리가 크고 그때 그러니까는 박찬대하고 경선할 때 그때와는 상황은 좀 다르기는 한데 그런데 정청래 뒤에 또 김어준이 있기 때문에 김어준이 있기 때문에 김어준에 목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개딸들 중에서. 그래서 김어준이 또 어떤 메시지를 내주느냐. 아마 이제 저 최고위원 후보들 김어준 방송 출연하려고 지금 섭외하느라고 아마 날릴 겁니다. 가서 뭐 한마디라도 지침을 좀 듣고 오려고. 그래서 김어준 변수가 또 좀 있다고 봅니다. 역시 김어준 변수가 네. 있군요. 자, 그 김어준 변수 위에 박지원의 변수가 하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지원 문제가 있는데 박지원이 정청래를 지원하는 발언을 지금 연거푸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민주당의 사실상 아버지라고 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빗대어서 정청래를 치켜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1인 1표제를 추진하는 정청래를 옹호하기도 하고 정청래가 언행이 일치하는 유일한 정치인이라고 이 박지원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 상당히 도가 지나쳐도 너무 도가 지나치는데 그러면서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누구보다 충성한다. 이게 박지원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용어도 그래요. 어쨌든 제일 충성한다 이렇게 공개 옹호를 했는데 박지원이 왜 이렇게 갑자기 정청래 띄우기에 나섰는지 어떻게 보세요? 서로 필요하기 때문이죠. 아, 그런가요? 서로 필요한가요? 필요하고 자 이제 정청래부터 보면은 예. 정청래도 저 대권 꿈이 있잖아요. 네. 워낙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청래, 김빈석, 오원석 이런 사람들이 뭐 대권 주자로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이 자기가 전부 다 독점을 하느라고 다른 사람이 그 큰 사람이 없어요 좌파에서. 아. 그래서 정청래도 대권 꿈이 있는데 본인은 충청도 출신이에요. 충청도 출신인데 호남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야지 당 대선 그 대선 나중에 그 경선하면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호남이 필요한 겁니다. 호남이 필요해서 최근에 계속 뭐 호남 무슨 뭐 발전위원장인가 이런 것도 맡고 호남에 계속 가가지고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다뤄봐야 되는데 이 호남이 역대 최고의 그 예산을 편성을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의 그 민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호남의 민심을 어느 정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 박지원인 거죠. 그러니까 박지원이 지금 호남에 일단 맹주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호남 표가 필요하니까 정청래는 박지원에 대해서 계속 접근하는 거고 박지원은 뭐 왜 그러면은 정청래를 막 띄우느냐? 예. 국회의장 하려고 하는 거죠. 아, 의장. 국회의장 이제 9원씩 그 임기가 내년에 끝나니까. 2년씩 하니까. 네네네. 하반기 국회의장을 하려면은 정청래가 당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청래가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상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박지원은 국회의장이 그 필요하고 정청래는 호남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저렇게 아주 케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다 자기 속을 챙기는 이권을 챙기는 자기 이득을 챙기는 그 속내가 다 있었네요. 박지원은 뭐 정치 구단이 아니라 능그러니 구단이 용어가 맞겠죠. 다 이유가 있겠죠. 그 장면에 아 의장을 노린다. 자 호남을 얻고자 하는 정청래와 의장을 얻고자 하는 이 박지원 간의 그런 유착 관계가 드러나는 장면이군요. 예, 일부 성우권 정치평론가님 말 보시고 통일교 게이트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민주당 내부 문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송국권 정치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